자,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이 사진이 이게 이 유사나 화장품을 발랐을 때의 모습이고 오늘은 바르지 않고 나와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하영 작가이자 이하영 원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저를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맞네요. 저를 모르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내리시고. 뭐 알지도 모르겠고 모르지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리고 손 들기 싫다 이런 손 들어보세요. 자, 제가 고향이 부산이에요. 부산인데 최대한 서울말을 써서 오늘 강의를 진행을 할 건데 가끔 여러분들이 이제 호응을 잘 안 하고 화가 나면 부산말을 할 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디 사냐면 서울숲 근처에 살거든요. 서울숲 근처 앞에 되게 하이엔드 아파트 살고 있어요. 성공했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곳에서 뭘 하냐면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라고 하고 있어요. 아시나요, 여러분? 서울숲에 꽃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지금 더 많아졌어. 그런데 사람들이 제가 지금 51인데 제 나이 비슷하게 되면 그렇게 꽃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꽃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연배라는 생각에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꽃을 찍을 때 비슷한 반응을 보이세요. 어떻게 하면 찍을까요? 이뻐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꽃을 보면서 왜 이뻐라 이럴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이 이뻐서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산에 가면 좋잖아요. 왜 좋을까요? 산이 좋아서? 아니에요. 내 마음이 좋아서예요. 바다 가면 바다 좋잖아요. 왜 좋을까요? 내 마음이 좋아서 그래요. 산에 갔는데 뭔가 괴로운 감정을 가지고 올라갔어. 산이 좋을까요? 하나도 안 좋아. 바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꽃을 보고 이쁘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이뻐서 그래요. 아이고 이뻐라라고 하는 게 꽃 보고 기분 좋으라고 하는 소리일까요? 아니잖아요. 꽃 너 참 이쁘다, 너 기분 좋게 해줄게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좋아서 너 참 이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 너 참 이쁘다라고 말하면 내 마음이, 내 기분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그래서 꽃을 보고 아이고 이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아이고 잘생겼다라고 하는 거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아시겠죠? 저를 위해서 박수치고 호응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박수 치면 여러분 건강해지잖아요. 박수를 치면 자주 치면 칠수록 건강해지고 여러분 기분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딱 5초간 박수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초, 3초, 4초, 5초. 자, 여러분들의 박수 속에서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낮에는 뭐 하냐면 얼굴살 관련된 진료를 하고 있어요. 얼굴살이라는 게 우리 너무 많아도 문제죠. 너무 없어도 문제고 부어도 문제고 처져도 문제예요. 이런 다양한 고민을 해결하는 일을 하고 있고 평일 오후에는 뭐 하냐면 글을 써요. 제가 글 쓰는 거 좋아해서 글을 쓰기도 하고 제가 최근에 신추문예 아시죠, 여러분? 신추문예 시 부문 대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참 이 팔자에도 없는 시인이 돼가지고 가끔 시를 쓰기도 해요. 그리고 주말이나 뭐 빨간 날 이럴 때는 뭐 강의나 특강하기도 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유튜버로서 유튜브 촬영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뭘까요? 의사일까요? 작가일까요? 시인일까요? 강사일까요? 유튜버일까요? 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직업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내가 의사이자 작가이자 시인이자 강사이자 유튜버라면 나는 5개일까요? 아니잖아요. 결국 나의 정체성은 나의 직업이 아니에요, 여러분. 또 하나 착각하는 게 내가 무엇일까라고 하면 나는 나의 이름이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은 누가 만들어줬어요? 부모님 만들어줬잖아요. 그럼 나의 정체성을 부모님이 규정한다?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내가 과연 무엇일까? 그렇다면 내가 하는 어떤 생각, 나의 감정, 나의 느낌일까?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추억, 기억, 나의 스토리일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조금씩 내가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내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나는 너무너무 신기하게도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너무너무 신기한 게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타인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남에 대해서 알려고 그래요. 그래서 남과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고 싶어 합니다. 맞나요? 그런데 우리는 남과 이야기할 때 제일 처음 뭘 하죠? 이름을 불러요. 이름을. 누구야? 아니 뭐 무슨 부장님? 누구님?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 사람하고 대화를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는 나와의 대화를 하루에 한 번도 안 해요. 왜냐? 나는 하루 종일 생각해 보면 나의 이름을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나의 이름을 하루에 5번 이상 부른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몇 분 계시네요. 역시 저희 구독자님.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 말은 나와의 대화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나의 이름을 불러요. 어떻게? 나의 하영아. 되게 약간 낯간지럽고 부끄러운 표현 같은데 여러분 나의 누구야 라고 한번 지금 해보실래요?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 시작. 나의 하영아. 자,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걸 부른 순간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되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제 친구가 저기 대치동에서 굉장히 유명한 입시 학원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대치동을 거의 휩쓸고 있는 시대 땡땡이라는 학원이 있는데 그 학원 원장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랑 이야기하면서 서로 공감한 이야기가 있어요. 수학 있잖아요, 수학. 수학을 여러분 공식으로 풀잖아요. 그러면 한 30점 밖에 못 맞아요. 그런데 수학을 원리로 풀면 한 90에서 100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전국구에서 노는 애들 있잖아요. 전국에서 1등부터 한 100등 사이 한 애들은 수학을 뭘로 푸냐면 원리가 아니라 메타인지를 가지고 풀어요. 이 메타인지가 뭐냐면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가 선생님이 요구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느냐, 그 알에 대한 아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가 바로 메타인지인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문제를 풀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 아, 선생님이 이런 의도로 이 문제를 냈구나. 아, 이런 부분을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냈구나. 그런데 내가 이 부분을 알고 있을까 모르고 있을까라는 메타인지를 가지고 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때부터는 문제를 풀거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때부터는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힘든 거는 딱 하나예요. 우리는 세상이라는 모든 사건과 상황과 경우와 처지를 그거를 상황으로 안 보고 이거를 딱 문제로 전환해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운 점은 어떤 상황일 뿐인데 그 상황에 나의 생각을 넣고 나의 감정을 넣어서 그냥 단순한 상황을 문제로 전환해서 이걸 어떻게 풀어볼까라고 착각하는 데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여러분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니라 즐겨야 될 축제잖아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문제를 다시 말해서 상황을 문제로 전환시키지 말고 만약에 상황을 문제로 전환했다 하더라도 이 문제가 아님을 알면 우리는 세상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게 뭐죠? 나에 대한 알미예요. 아,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별거 아니구나. 어떤 문제가 생겼어. 그런데 그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고 이 문제 별거 아니네. 이게 과연 문제일까? 라는 알미 생기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바로 숙제가 아닌 축제를 즐기는 삶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메타인지라는 게 필요해요.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장점이 뭐고 나의 단점이 무엇인지. 그러면 내가 장점,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것을 계속해서 발전시킬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그 성장 속에서 남들보다 빨리 성공하고 성취를 이룰 수 있으며 그 성공과 성취에 따르는 것이 돈이고 부고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다? 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나에 대해서 알려면 나와 대화를 해야 되고 나와 대화를 하려면 적어도 나의 이름을 불러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눈을 뜨잖아요. 그러면 이 말을 먼저 해요. 제가 매일 하는 아침 문장이에요. 나의 하영아, 오늘 또 삼감하자. 삼감이 여러분 뭐죠? 감사하고 감탄하고 감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 반성하세요. 자,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자, 나의 하영아. 하영아 하지 말고 다시 본인의 이름을 넣어야지. 본인의 이름을. 자, 나의 하영아. 오늘 또 삼감하자. 자, 아침을 이렇게 자기 선언으로 여러분 시작해 보세요. 우리는 아침을 자신의 언어로 시작하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아침을 남들의 언어로 시작을 해요.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 하죠? 카톡 보고 DM 보고 뉴스 듣고 하잖아요. 그게 나의 언어인가요? 아니잖아요. 남들의 언어, 세상의 언어, 그들의 문장, 그들의 카톡, 그들의 DM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시작을 한다는 것은 하루의 시작을 나의 언어가 아닌 타인의 언어, 즉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세상에 하인으로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세상의 주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나의 언어로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침에 일어나면 나의 하영아 오늘 또 삼감하자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하루 중에 매일 좋은 일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누가 나에게 뭐 욕을 하거나 나를 무시하거나 기분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뭔가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 딱 생겼어. 그럴 때는 이런 말을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 나의 하영아, 불안이가 올라왔구나. 그거예요. 자, 여러분. 살면서 누구나 불안한 감정이 들고 두려운 마음도 생겨요. 그런데 우리가 힘든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불안에 휩싸이고 그 두려움에 휘둘려서 그 감정이 나를 뒤덮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힘든 거예요. 그럴 때 이 불안이가 이 두려움이 나타났구나라고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나와 불안이라는 감정 사이에 거리가 딱 생깁니다. 왜? 그 불안이가 나타났다는 것은 그 불안이를 인식의 대상으로 딱 규정하는 거거든요. 나타났다는 것은 내가 보는 거잖아요. 본다는 것은 거리가 필요하거든요. 그 거리가 있음을 알면 휩싸이거나 휘둘리거나
뒤덮여 버리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구경 두 가지가 뭐죠? 싸움. 그렇죠. 다 어떻게 다 알지 이렇게. 자, 싸움 구경이랑 불구경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내가 싸우지 않아서 그래. 내가 싸우면 괴롭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불 안에 없어서 그래요. 그게 뭐죠? 거리를 두게 되는 순간 우리는 싸움을 그리고 불을 즐길 수가 있게 돼요. 전에 제가 스타벅스에서 글을 쓰고 있는데 앞에 어떤 여성분이 약간 정신이 안 좋으신 분이신지 혼자 갑자기 웃고 그러다 갑자기 울고 갑자기 쓰러지고 갑자기 슬퍼하기도 하고 갑자기 화내고 갑자기 분노하고 그러다가 웃고 이런 분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보면 좀 재밌지 않아요? 재밌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을 들여다보잖아요. 더 재밌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여성분보다 여러분들의 감정이 더 미쳐 날뛰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정말 하루에도 아니 한 시간에도 수천 번씩 즐거웠다가 괴로웠다가 기뻤다가 슬펐다가 불안했다가 화냈다가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약간 정신 나간 그 여자의 모습을 더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한 번도 못 봤을까요? 이 거리를 두는 연습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이 감정의 네이밍, 이름을 붙이고 그것이 올라왔음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게 나의 하영아 불안이가, 나의 하영아 두려움이, 나의 하영아 분노가, 나의 하영아 화가 올라왔구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인데 요즘 그 3년 닉스 사태로 대국민 우울증이 이렇게 퍼져 있다 그러는데 다행히 오늘 좀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그걸 보고 괜히 포모를 느끼면서 남들이 올랐는데 난 왜 안 했을까라는 불안감, 두려움에 잡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비교하고 욕망해서 그래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마지막으로 따라해 볼까요? 나의 하영아, 넌 이미 충분해. 그 충분해라는 말을 여러분 우리 잘 안 쓰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미 충분하다라는 말을 그 문장을 자주 쓰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나에 대한 만족감이 생겨요. 만족이라는 건 여러분 안주하고 정체하는 게 아니에요. 만족하다 보면 세상에 대해서 감사하게 돼요. 감사하다 보면 세상을 긍정하게 되고 내가 세상을 긍정하면 희한하게 세상도 나를 긍정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신기하게 세상이 나를 긍정하면 나는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었어요. 왜? 세상이 나를 긍정하는 거 하영아 참 잘한다 잘한다 너 잘한다 이렇게 긍정해지면 나는 퇴보할까요? 성장할까요? 성장하잖아요. 그 힘이 이 만족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하게 우리가 욕망하면 여러분 성장할 것 같죠. 욕망하면 퇴보합니다. 그런데 만족하면 오히려 성장합니다. 우리 욕망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모습보다 내가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늘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나는 부족해라는 그 자기 부정성 통해서 나는 퇴보하는 거예요. 오히려 만족할 때 나는 충분해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나와의 대화가 중요하고 그 나와의 대화를 통해서 나의 메타인지를 높일 수가 있고 그 메타인지가 높아지면 나는 성장하고 더 빨리 성공하고 그 속에서 난 더 부자가 되고 행복해지고 자유로워진다. 그 시작이 나의 하영아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네. 자, 1부를 마칠게요, 여러분. 물 좀 없나요? 물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물을 한 모금만 마시고 갈게요. 여기가 되게 건조해가지고. 그 오늘 시간을 저한테 1시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배분을 잘 해야지 너무 또 오바돼도 안 되고 너무 짧게 하면 또 제가 또 강의로 받았는데 그 약간 토해내야 될 것 같아가지고 한 50분 정도 제가 이야기하고 한 10분 정도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받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아니면 50분 꽉 채울까요? 뭐 알아서 해라. 자, 우리 두 번째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냐면 여러분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언제 행복하죠, 여러분? 언제? 맛있는 거 먹을 때, 또 놀 때, 또 여행할 때, 또 네? 잠자리에 들었을 때 좋습니다. 야, 다들 건전하시네요. 보통은 돈 벌었을 때, 뭐 신상 댁을 샀을 때, 뭐 승진했을 때 이런 건데, 야 다들 유산화 분들은 참 너무 가식적인 것인지. 자, 대부분 제가 강의를 해보면 거의 비슷한 말들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행복이라는 건 뭐냐면 즐거움 같아요. 뭔가 즐거워지고 뭔가 화하는 그런 묘한 느낌, 그 느낌이 들 때를 우리는 행복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화한 느낌이 좋기 때문에 그걸 계속 쫓으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화한 느낌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쾌락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쾌락을 다른 말로 도파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즐거움을 다른 말로 욕망의 충족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말씀하신 맛있는 걸 먹었을 때 지금은 내가 맛있는 걸 먹지 않은 상태인데 내가 원하는 맛있는 걸 먹는 상태로 다가가면 욕망이 충족되잖아요. 그때 나타나는 도파민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즐거움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거를 행복이라 그래요. 그런데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욕망이라는 것은 현재의 상태가 있고 내가 원하는 상태가 있어요. 이 사이에 간극이 있잖아요. 이 거리가 있는데 이 욕망의 충족이라는 것은 이 거리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현재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상태에 다가갔을 때, 그 만나서 접점을 이뤘을 때 그 보상, 이 거리를 줄인 거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의 뇌가 딱 주는 게 도파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파민을 보상 호르몬이라 그래요. 뭔가 내가 이 거리를 줄인 거에 대한 보상, 그리고 이 보상에 대한 호르몬이 나오면 아까 말씀드린 화한 느낌, 뭔가 즐겁고 뭔가 좀 플레저가 생기고 뭔가 쾌락적인 게 나타나는 거죠. 그 도파민의 즐거움이 이 보상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능이 있는데 뭐냐면 도파민은 이 즐거운 감정을 반복시키는 게 있어요. 한번 느꼈는데 좋아. 그러면 여러분 계속 느끼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파민은 계속해서 반복을 시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도파민에 빠지게 되면 그것을 계속하는 중독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를 계속해서 하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현재의 상태와 내가 원하는 상태가 만나야 될까요? 아니에요. 다시 멀어져야 돼요. 다시 멀어져야지만이 내가 다가가서 접점을 이뤄서 또다시 도파민이 나온 것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파민은 반드시 내가 어떤 상태에 다가갔을 때 내가 원하는 상태를 저 멀리 옮기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의 상태가 1단계로 내가 원하는 상태로 다가갔을 때 도파민이 나오면 내가 지금 원하는 상태를 더 멀리 이동시키는 거리를 더 늘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런다? 욕망한다라 그러는 거예요. 또다시 거리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파민은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거리가 줄었을 때에 대한 보상, 그리고 그 즐거움을 반복, 다시 늘려서 욕망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너무 신기한 게 우리가 100만 원 벌었을 때 즐거움이 100이에요. 도파민이 100개가 나왔어. 그런데 또다시 100만 원을 벌면 도파민이 100개 나올까요? 안 나오죠. 줄어들죠.
100만 원짜리 신상 백을 샀어. 너무 기분이 좋아. 그런데 친구가 200만 원짜리 백을 딱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기분 좋나요? 그 즐거움은 바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200만 원짜리 백을 사야지만이 100만 원짜리 백을 샀을 때의 그 즐거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파민을 느끼는 순간 더 큰 것을 욕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움을 느끼는 순간 또다시 우리는 다른 것을 욕망하는 이유는 이 도파민이라는 것이 또 다른 것을 욕망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전에는 거리가 100이었는데 이제는 거리가 200이 되었어. 그럼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느냐? 그 즐거움에 빠져 있다가 갑자기 두려움이 생깁니다. 어떤 두려움? 이 200을 내가 충족시키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 더가 생겨요. 뭘까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을까에 대한 불안.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잃고 있다는 것에 대한 알미 생겨요. 왜냐? 여러분들이 100만 원짜리 백을 샀는데 친구가 200만 원짜리 백을 가지고 있으면 이 100만 원짜리 백의 가치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내려가잖아요. 그만큼 내가 가진 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면 그 가치는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한 게 우리가 즐거움을 행복이라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즐거움이라는 그 도파민을 추구하게 되면 즐거움이 하나 생기고 하나의 두려움, 저것을 충족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을 것 같은 불안감, 이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의 즐거움과 두 개의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움은 반드시 괴로움을 동반하고 사실은 더 큰 괴로움을 동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 중독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도파민이 수치가 일반 수치에 비해서 1000배 이상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그 즐거움을 느끼게 되면 마약 중독자들은 마약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괴롭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즐거움과 하나의 괴로움이 생기고 이 도파민이 일정량 이상 분비되게 되면 기저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동안 도파민을 정상 레벨로 만들질 못해요. 그러면 어떤 게 발생하느냐? 그 무서운 금단 증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즐거움도 마약이란 즐거움도 즐거움을 하나 생기면 괴로움과 금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움은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움은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 앉아 계신 분들한테 싹 다 100만 원을 드렸어요. 그러면 100만 원 받으면 즐거움이 100이 딱 생겨. 그런데 나갈 때 다시 100만 원 걷어가. 안 돼. 자, 그러면 100만 원 준 거에 대한 즐거움보다 100만 원을 뺏어간 거에 대한 안티가 또 생기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맞아요. 이게 손실 회피 성향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100을 얻었다가 100을 잃으면 제로잖아요. 그럼 우리는 즐거움과 괴로움이 제로인 상태가 돼야 되는데 인간은 절대 그렇지 못해요. 즐거움 다음에는 괴로움과 불안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보통 100을 얻었을 때 우리가 100만 얻었을 때 즐거움이 100이라면 100을 다시 회수했을 때 괴로움은 보통 250 정도 나옵니다. 심리학에서 나오는 로스 오버전이라 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시 제로가 되었을 때 그 괴로움이 보통 즐거움의 2.5배라고 합니다. 즉 즐거움은 괴로움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행복은 괴로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행복은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행복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행복이 뭘까? 우리가 어떤 그 언어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 그 정의가 힘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반대어의 여집합을 생각하면 돼요. 뭐 별거 아니에요. 남자가 무엇일까? 남자는 여자가 아닌 거. 그렇죠? 부자가 무엇일까? 가난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행복은 무엇일까?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닌 것, 즉 괴롭지 않은 것, 불행하지 않은 것. 그리고 이 괴롭지 않은 게 무엇일까? 여러분, 괴로움이 뭘까요? 괴로움은 괴로운 상황이, 괴로운 현실이 괴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괴로운 상황이 생겼어. 그러면 사실 그 괴로운 상황, 그런 괴로운 사건, 괴로운 어떤 그런 경우, 괴로운 처지가 나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과 동반된 우리 감정 아닌가요? 우리 감정이 괴로우면, 우리의 감정이 부정적이면 그 어떤 좋은 상황에서도 나는 괴로운 거예요. 우리는 행복의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랬으면 행복하겠지라는 게 보통은 네 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은 첫 번째 소유하고 돈 많이 벌고 뭐 많이 가지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관계예요. 사랑하는 사람, 가족, 좋은 친구 이런 좋은 관계를 이뤘을 때. 세 번째가 건강과 외모예요.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예뻐지고 좀 더 매력적이 되는 것. 마지막이 어떤 성취와 출세예요. 이 네 가지가 우리가 말하는 행복의 거의 99%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떨 때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그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즐거움의 조건이라는 거고, 그 아무리 좋은 즐거움의 조건을 가지더라도 그 상황에서도 내 감정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되게 유명한 연예인들 있잖아요. 돈 많고 인기 많고 예쁘고 출세했는데 자살한 이유는 뭘까요? 자신의 감정이 이미 우울증으로 가득 차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괴로운 거는 상황이 괴로운 게 아니라 내 감정이 괴로워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괴로운 감정에서 벗어날까?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희 어머니가 주신 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삼그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그. 삼그가 뭐죠? 그렇구나, 그럴 수 있다, 그래라 그래 이거예요. 그래. 여러분 덥지 않나요? 자, 그 예전에 이제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이랬어요. 제가 엄마한테 막 짜증나고 막 화내잖아요. 그러면 엄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들 자식이 여러분들한테 막 짜증내고 화내고 뭐 이렇게 반항하고 말 안 듣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근데 저희 어머니는 딱 이렇게 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아들, 너가 그렇게 말하니까 엄마가 화가 나.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너가 그렇게 말한 게 이해가 된다. 하지만 엄마의 마음이 아프다. 넌 어떻니?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럴 때 박수. 우리 엄마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게 뭐냐면 우리 어머니는 항상 어떤 화가 나면 본인이 화가 났음을 좀 알아차리는 게 있어요. 내가 화가 나구나. 아들 너가 그래 말하니까 엄마가 화가 난다라는 알아차림. 그게 뭐죠? 거리두기. 거리두기. 그리고 아들이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너 입장에서는 이해가 된다. 이게 뭐죠? 인정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그럴 수 있음을 아는 거예요. 아들은 아직까지 성숙하지 않았잖아요. 아직 사춘기 소년이고 그런 상황에서 본인도 그랬기 때문에 너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음을 아는 거. 그게 그럴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데 엄마가 마음이 아프다. 자신의 감정을 허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픈 마음 곁에 머물러 주는 게 허용이에요. 그리고 그 아픈 마음 곁에 머물러 주게 되면 그 감정은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 감정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욕을 했어. 아니면 누가 나한테 뭔가 뒷담화를 하는 것을 알게 됐어.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요? 바로 싸우나요? 보통은 비슷합니다. 그런 부정적 감정이 딱 들었을 때는 세 가지 합니다. 외면하거나 거부하거나 통제하려 합니다. 자, 뭐랬죠? 외면하거나 거부하거나 통제하는 것. 자, 외면이 뭐냐? 외면은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안 좋은 소리를 했어. 그럴 때 고개를 돌리거나 아닐 거야. 걔가 그럴 리가 없어. 외면하는 거예요. 애써 나한테 그 사람에 대한 미움 감정이 올라오는데 그걸 애써 외면하는 거. 고개를 돌리는 거. 아닐 거야. 두 번째,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는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 어떤 식으로? 걔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사람 미워하지 말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 미워하지 말자. 내한테 미운 감정이 올라오는데 이 미운 감정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죠? 통제하려 하죠. 이 미움 감정을 바꾸려 하는 게 통제예요. 이런 미움 감정 대신에 다른 생각하자. 좋은 생각하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내 감정을 통제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감정 통제가 되나요? 안 되죠. 애써 외면하고 거부하고 통제하려고 해도 이 나쁜 감정이라는 게 하루 종일 나를 따라다닙니다. 하루 종일 정말. 하루 종일 일도 못하게끔 나를 따라다니다가 결국 잠자리에 들기까지 침대에 누워서 베개에 딱 누웠는데도 그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하루 종일 나쁜 감정이 나와 같이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감정에 저항하면 감정은 지속됩니다. 감정에 저항한다는 게 제가 말씀드린 외면하는 거, 거부하는 거, 통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런 감정이 들었을 때 그 감정이 하루 종일 지속되는 이유는 내가 그 감정을 억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반대의 상황. 누가 여러분들 보고 야, 너 오늘 예쁘다. 그 말을 했어요. 약간 기분 좋잖아요, 여러분. 그 감정 몇 초 가죠, 여러분? 한 몇 초 안 가죠? 거울 한번 보고 그래, 나 예쁜가 보다. 뭐 그게 끝이지. 하루 종일 그 감정에 휩싸여 가지고 밤에 잠에 들기까지 그래, 나 예쁘지. 그런 사람 그 미친 엑스죠. 그런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그 왜 그럴까요? 같은 감정인데 우리가 부정의 감정은 그렇게 저항하는데 긍정의 감정은 온전히 허용해서 그래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감정은 여러분 허용하면 흘러가고 저항하면 지속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경험적으로는 아는데 이렇게 말로 하면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그러면 부정적 감정도 허용하면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허용한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 종일 그 감정과 하나가 되어서 괴롭게 사는 거고, 괴롭게 사는 것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 부정의 감정을 잘 허용한 방법을 알면 되잖아요. 그게 삼그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럴 수 있다, 그러라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살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부정적 감정이 올라올 때는 한번 해보세요. 그렇구나, 내 안에 또 이 불안함이, 두려움이, 이 화가, 분노가, 짜증과 미움이 올라왔구나, 그렇구나라고 딱 하면서 불난 모습과 딱 떨어지는 거예요. 싸움하는 사람들을 불구경하듯이 볼 수 있는 그 거리를 딱 두는 게 그렇구나에 대한 알아차림이에요. 나의 감정을 나라고 보지 않고 나의 감정을 너라고 보는 거예요. 당신. 그리고 그 당신과 나 사이에 거리를 두는 게 알아차림이에요.
당신과 나 그리고 그 사이. 여기 회사 이름 뭐죠? 유와 나의 사이. 그 유사나가 여러분 알아차림이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되게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네요. 회사 관계자분들한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알아차림이 유사나에 있는 거예요. 그 거리를 두는 거. 그게 알아차림에 대한 그렇구나. 그리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은 뭐죠?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살아온 경험이 달라요.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환경과 조건도 달라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과 나는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말을 하고 다른 행위를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더라도 말을 하더라도 그럴 수 있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 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 내 입장에서는 그럴 수 없지만 너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구나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존중이에요. 그의 말을 존중해 준다는 것은 그의 말을 인정해 주고, 아, 그리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해 주는 거. 그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되냐면 그럴 수 있음을 알면 나에게 나타난 그 부정적 감정 있잖아요. 그것을 떨어뜨려서 허용하는 힘이 생기게 돼요. 허용은 뭐냐면 허용은 수용하는 게 아니에요. 허용과 수용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허용은 뭐냐면 곁에서 머물러 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내 감정을 스스로가 공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감정과 항상 하나가 되었지 자신의 감정을 공감한 적이 있나요? 거의 없어요. 왜? 감정은 늘 나와 하나가 된 모습으로 나타났지 감정을 바라보고 그 감정을 공감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에요. 공감은 곁에서 머물러 주는 거예요. 그게 감정을 허용하는 거고 그 허용 속에서 감정은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감정에 수용된 상태로 살았지 감정을 허용한 적이 없어요. 수용과 허용의 차이를 여러분 아시나요? 짧게 이야기하면 허용은 주인의 권리예요. 수용은 하인의 의무예요. 제가 월세를 줬어요. 월세를 줬는데 월 200 정도 받고 있다가 이번 달부터 나 10만 원 올릴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세입자가 집주인님 너무 힘든데 올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안 될 것 같아서 딱 5만 원 올리는 것으로 합의를 봤어요. 그러면 집주인은 5만 원 올린 것을 허용했고 세입자는 5만 원 올리신 것을 수용. 그래요. 똘똘하시네 여러분. 자, 그 차이를 알겠죠? 그래서 감정은 허용하는 거지 감정에 수용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감정에 수용된 상태로 감정에 휩싸이고 감정에 휘둘렸지 감정을 알아차리고 감정에 공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긍정의 감정일 때는 뭐 수용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부정적 감정일 때 수용을 하면 여러분은 그 불구덩이 안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은 싸움 구경하는 사람이 아닌 싸움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알아차리고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감정을 공감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구나, 그럴 수 있다, 그러라 그래. 힘들 때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정말 마음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저희 어머니의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아니 벌써 45분 했네요. 미안해. 그래요. 여러분 마지막 이야기는 편하게 할게요. 마지막 이야기는 우리 감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 메타인지 나의 하영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행복에 대해서 괴롭지 않게 사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마지막은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감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감정이 무엇일까? 감정. 여러분, 이런 데서 이야기하거나 발표하잖아요. 그러면 긴장되잖아요. 긴장되면 여러분 심장이 빨리 뛰어요. 두근두근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 긴장하기 때문에 심장이 빨리 뛰구나. 가 아니라 심장이 빨리 뛰는 거에 대한 우리 뇌의 판단, 더 정확히는 우리 대뇌 피질의 해석이 긴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분 좋으면 웃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 웃음에 대한, 웃고 있는 이 표정 변화에 대한 우리 뇌의 판단이 기분 좋음이라는 거예요. 감정은 뭐냐면 우리 몸과 우리 얼굴 이 변화에 대한 우리 뇌의 판단, 우리 뇌의 해석이 감정이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떤 감정이 나타났을 때 몸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얼굴과 우리의 몸의 변화로 우리의 감정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기분 좋은 얼굴로 살아갈까요? 아니면 긴장한 얼굴로 살아갈까요? 그렇죠. 우리는 대부분 긴장한 얼굴로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서 사실 뭔가 불안해하고 뭔가 두려워하며 뭔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요. 왜? 우리의 표정이 긴장되어 있고 어둡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하철 타보면 지하철에 앉아서 지하철에 서 있는 사람, 지하철에 앉아 있는 사람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표정을 만약에 부정과 긍정으로 나눈다면 부정 쪽에 있을까요? 긍정 쪽에 있을까요? 부정 쪽에 있죠. 우리의 표정은 늘 뭔가 부정적이고 뭔가 긴장되어 있고 뭔가 두렵고 뭔가 불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표정을 짓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뭔가 두렵고 뭔가 괴롭고 뭔가 화나고 뭔가 긴장될 때 가장 먼저 쓰는 근육 두 가지가 있어요. 어딜까요? 그렇죠, 미간. 코르게이트라 불리는 미간 근육이 있어요. 이 근육을 딱 먼저 써요. 긴장했을 때. 그런데 이 긴장을 넘어서서 뭔가 두렵고 화가 난다. 두 번째 근육 뭘 쓸까요? 저작근을 써요. 이빨을 꽉 깨물어요. 우리 화날 때 이빨 꽉 깨물잖아요. 그렇잖아요. 화났을 때 부장님 보면 미간이 찡그러져 있고 더 화가 나면 이빨을 꽉 깨물잖아요.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이 두 가지 근육에 힘이 딱 들어가면 우리의 표정이 부정적으로, 쉽게 말해서 화나거나 긴장하거나 두렵거나 불안하거나 공포스럽거나 이런 감정으로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 저작근에 힘을 주고 미간에 힘을 주고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평소에 입을 닫고 사나요? 입을 열고 사나요? 닫고 살잖아요. 입을 닫게 되면 입을 닫을 때 약간의 1, 20%의 힘이 들어가는 게 우리의 저작근이에요. 나도 모르게 저작근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저작근과 연동되어 있는 게 우리 미간 근육이거든요. 그러면 동시에 힘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그 저작근과 미간에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우리는 절대 미소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자, 저작근에 힘을 꽉 주고 미간에 힘을 딱 줘보세요. 자, 그 상태에 웃어보세요.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 저작근에 힘주고 미간에 힘준 상태에서 웃어보세요. 절대로 웃을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의 미소 근육, 웃음 근육하고 이 긴장 근육하고는 상반된 근육이에요. 마치 팔을 펼 때랑 팔을 이렇게 당길 때 쓰이는 근육이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긍정의 감정을 주는 근육하고 부정적 근육은 전혀 쓰임이 달라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기본 표정, 우리의 무표정, 우리의 평균적인 표정을 좋게 하려면, 쉽게 말해서 우리의 감정을 좀 긍정적으로 만들려면 우리의 표정을 좋게 만들어야 되고, 그 표정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가 이 저작근의 힘을 빼놔야 돼요. 그 저작근의 힘을 빼는 단어가 아자예요. 여러분 아 해보세요. 아 하면 아 하면서 저작근에 힘 줘 보세요. 안 되죠? 아자를 말하면 적어도 저작근에 힘이 풀려요. 그러면 약간 긴장감에서 벗어납니다. 두 번째가 이자예요. 이자. 이 해볼까요? 이를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웃음 근육, 우리의 미소 근육이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광대 근육이라고 했는데 그게 약간 올라갑니다. 이자를 말하면 이. 그래서 우리 개나리, 미나리 하면 입꼬리 올라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자를 말하면 우리의 미소 근육이 딱 올라갑니다. 그리고 는자를 말하면 그 올라간, 여러분 는 해볼까요? 는을 말하면 이 올라간 미소 근육이 딱 유지가 됩니다. 자, 우리 아이는 5번 해볼까요? 시작. 아이는. 자, 여러분들은 모르지만은 전 여기 한 100명의 이 입을 보고 있잖아요. 그 입, 얼굴 표정 중에서 웃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쉽게 말해서 아이는을 10번 말하는 순간 우리는 10번의 미소를 짓는 것이고, 10번의 미소를 지으면 우리에겐 이미 10번의 긍정의 기분 좋은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 선언한다 그랬죠. 나의 하영아. 그리고 일상에서는 힘들 때는 삼글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평소에는 아이는이라는 단어를 많이 이야기해요. 특히 엘리베이터 탔을 때, 거울 있잖아요. 사람들 없을 때 진짜 아이는 10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숨겨진 미소가 딱 나타나요. 특히 사진 찍을 때, 뭐 김치, 치즈 이런 거 하지 말고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역시 유사나 분들은 훌륭하신 분이시네요. 그 아이는을 통해서 좀 즐거운 감정을 많이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나의 하영아 오늘 삼감하자. 힘들 때는 나의 하영아 이런 불안이가 올라왔구나. 그리고 뭔가 남들과 비교를 통해서 내가 힘들 때는 나의 하영아 지금 이대로도 충분해. 그리고 힘들 때는 그렇구나, 그럴 수 있다, 그러라. 그렇죠. 그리고 하루에 100번 이상 아이는 하는 겁니다. 그 아이는 10번 해볼까요? 시작. 아이는. 감사합니다, 여러분.